작은 습관의 힘 마지막 편이에요. 자, 습관의 반격 읽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매번 저는 써서 멀리 내보내기만 했는데, 네, 오늘 제가 쓴 글씨로 포장한 드립백, 어제 공동구매로 나간 건데 벌써 가스가 생기네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향기가 저는 뜯을 때 향이 좋아서 사실 항상 커피를 마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예갈치분의 향이 더 강하네요. 저희가 블렌딩만 했었는데 구매하시는 분께서 다른 건 없나요? 단종은? 그래서 저희가 예갈치분을 해봤는데 향이 확실히 조금 더 고급진 것 같아요. 제가 뭘 못해도 뭐 맛이나 향 이런 거 가지고 말을 많이 털을 달거든요. 네, 드립이 귀찮을 때 드립백이 괜찮아요. 먼저 살짝 붓고 뜸을 들입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맛은 향기에 집니다. 향기로 우리가 맛을 좀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 맛이 아니에요. 향기는 되게 좋은데 이렇게 드립은 아니지만 드립백도 저는 뜸을 약간 들여요. 물을 살짝 붓고 원두가 젖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좀 나쁜 지저분한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을 때도 몸을 일단은 불리잖아요. 따뜻한 물에. 그러니까 불려야 뭔가 잘 벗겨내는 것 같아요. 이 맛도 불려야 잘 벗겨내는 것 같아서 일단 불림 타임 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합니다. 나름 드립백도 신선하면 조금 올라와요. 핸드 드립은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볼게요. 뿌른 것 같아요. 되려 여기가 커피숍이어서 아침에 드립하기가 참 좋은 환경인데 되려 도시에서나 아침에 이렇게 더 여유있게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되려 더 여유가 없어요. 일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유가 별로 없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책을 마저 읽어볼게요. 되게 짧아요. 남아있는 부분이 20페이지 정도. 부록 주석 이렇게 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석은 읽지 않을 거니까, 왜냐면 다 영어거든요. 두 번째 물을 붓고요. 물을 부었을 때 드립도 그렇지만 얘도 여러 번 부으면 표면의 색깔이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하얘지더라고요. 그럴 때 추출하면 좀 쓴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원두, 담배도 그렇지만 이 원두 커피 취향도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고요.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원래 이 커피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선입견이 강하지는 않아요.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지. 흰 거품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3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하게 마시고 싶으면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물을 더 부어서 희석한다는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마셔요. 그래서 이 티백은 식으면 냉장고에 한 이틀 넣어놨다 버리거든요. 수분이 날아가기도 하고 냉장고에
그 냄새도 좀 잡는 거라는 마음의 위안인 거지 정말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냉장고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밖에서 커피를 사 드시다가 집에서 드립을 해 드시니까 이 쓰레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같이 공부 진행하시는 많은 그게 되게 신경 쓰인다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도시에서 카페를 할 때는 D그룹에서 이거를 수거한 적이 있어요. 산업 폐기물로 이게 버려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가져갔는데 결국엔 그냥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이 끝났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돼서 겨우 저희는 시골에 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모아서 퇴비로 쓰거든요. 퇴비로 쓴 이제 밭에 적당량 예 섞으면 퇴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콩이잖아요. 콩 좀 태우게 볶아서 우리가 내려 마신 찌꺼기니까 밭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향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향이 확실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다르네요.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을 희석합니다. 이렇게 내려서 식혀서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사다가 조금 부으면 아포가토예요.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예가체프? 단종 드립백이거든요. 예가체프는 훨씬 더 부드럽고 저희가 어제 갈아서 포장한 건데 괜찮네요. 오늘도 향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량화하는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포장할 때 압축해서 포장을 하면 이게 가스가 안 찬다고 해요. 근데 이 안에 발효가 말하자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얘네가 이렇게 해서 뚱뚱해져요. 폭발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폭발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폭발하지는 않아요. 자, 오늘도 향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토믹. 자, 이것도 너무 낯선 발음 다시 한번. 제임스 클레어. Atomic Habits. Atomic Habits. 자, 챕터 20. 습관의 반격. 습관은 숙련의 토대를 이룬다. 체스에서 초반의 경기 운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수들은 게임의 다음 단계에 집중할 수 있다. 암기된 정보들은 의식의 공간을 열어준다. 무슨 일을 하려고 애쓰든 마찬가지다. 간단한 동작들을 무의식적으로 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음 단계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집중할 여유를 갖는다. 습관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을 훌륭히 해나가는 과정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습관에는 이점도 있지만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먼저 반복함은 유창함. 반복을 하게 되면 유창함, 속도, 기술을 증진시킨다. 반복이 가져오는 효과가요. 유창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이, 그러니까 테크닉이 증진되는 거네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습관이 자동화되면 우리는 그 피드백에 무뎌지기 시작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복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매너리즘 상태인 거네요. 지루해요, 삶이 이러면. 그래서 오래 살면 일상이 늘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걸까요? 그래서 중년에 약간 우울감이 오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 일을 자동적으로 잘 해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게 된다. 자동적으로 잘 되면 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습관이 긍정적인 측면은 의식하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의식하지 않고 자동화 기계처럼 할 수 있는데,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챌린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 불리한 측면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자잘한 실수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디테일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씨를 쓰자면 처음에는 획 하나, 각도 하나에 신경 써서 막 엄청 지우고 쓰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저희도 이제 카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그 설거지를 한다고 좋은 세제를 쓰고 헹굼이 잘 되는 세제를 쓰긴 하지만 그 잘 안 지워지는 립스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른 카페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무의식적인 것 같지만 항상 그 음료를 담을 때 컵을 보거든요. 그 테두리를. 근데 남자들은 거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잘한 것들. 근데 손님한테 그런 컵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저한테 딱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이래서 피곤하대요. 넘어가야 될 거. 그러니까 컵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너무 디테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단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잘한 실수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불리한 측면이고요.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만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단지 자신이 현재 습관을 강화하고 있을 뿐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기술을 터득하고 나면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행 능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런 연구를 조용히 하나 봐요. 일단 기술을 터득하고 나면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수행 능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런 수행 능력 저하는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안 된다. 칫솔질을 하고 신발끈을 묶고 아침에 마실 차 한 잔을 만드는 사소한 일에는 지속적으로 나아져야 할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습관들은 계속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소한 선택들의 에너지를 덜 쓸수록 정말로 중요한 일들의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엘리트 수준의 능력을 갖고 싶다면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얘기 광고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1%의 차이라는 거죠. 무턱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특별해지기를 기대할 순 없다. 무턱대고, 그러니까 영혼이 이탈한 상태로 무턱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특별해지기를 기대할 순 없다. 습관은 필요하다. 그러나 숙련을 이루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 습관이 필요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숙련에 필요한 건 자동화된 습관과 의도적인 연습의 조합이다. 자동화된 습관 더하기 연습의 조합. 의도적인 연습. 자동화돼서 오늘도 썼으니 내일도 쓰고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연습을 해야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습관, 의도된 연습, 이것은 숙련을 낳는다. 위대해지려면 특정 기술들을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농구 선수들은 주로 쓰지 않는 손으로 레이업 슛을 하기 전까지 먼저 무의식적으로 드리블을 해야 한다. 외과 의사들은 먼저 수없이 외과적 절개법을 반복 연습해서 눈을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변화무쌍한 상황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습관에 숙련되면 그 일에서 다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다음 습관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숙련은 성공을 이루는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술을 내재화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습관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과거부터 했던 일들은 두 번째는 더 쉬워지지만 전체적으로 쉽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도전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습관은 다음 단계를 열어준다. 이런 주기가 끝없이 반복된다.
습관이 강력하기는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을 꾸준히 해서 숙달되고 더 나아지는 방법이다. 어떤 기술을 터득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고 편안해지기 시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안주하게 된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숙고하고 반추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숙고하고 반추하는 시스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와신상담. 와신상담. 저희가 그때 장작을 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성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너무 그 끔찍했어요. 추운 날 그 장작 위에,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그 쓰디쓴 쓸개를 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성향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배우자랑 완전히 반대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일상을 즐기면서 소소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지루해지는 걸 못 견뎌하기 때문에 뭔가 항상 딴 생각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피곤해해요, 저를 보면. 저도 요즘에는 제가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상 최고팀이 실패 끝에 얻은 교훈. 1986년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는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농구팀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레이커스는 1985년에서 86년 NBA 시즌을 29대 5라는 놀라운 점수로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농구 역사상 최고의 팀일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수석 코치 팻 라일리는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이커스는 1986년 플레이오프에서 발이 걸려 스웨덴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패배하면서 힘겹게 시즌을 끝냈다. 역사상 최고의 팀은 NBA 챔피언십에서 뛰지도 못했다. 이 불행을 겪은 후 라일리는 자기 선수들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그의 팀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에 대한 말을 듣느라 지쳐버렸다. 그는 선수들이 재능이 점차 사라져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레이커스는 선수들이 매일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길 바랐다. 1986년 여름 그는 CB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라일리가 이어 말했다. 선수들이 처음 레이커스에 들어오면 고교 시절까지 그 선수의 농구 기록을 추적합니다. 저는 이걸 견적내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선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적절한 수준을 찾고 그가 꾸준히 보일 수 있는 기량을 토대로 팀의 계획에 적절하게 그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그의 평균 기량도 향상되죠. 선수의 기량 기준선이 확정되면 라일리는 주요 단계들을 시작한다. 그는 각 선수에게 한 시즌 동안 최소 1% 향상된 결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한다. 선수들이 이를 달성하면 그것이 CBE가 된다. 이 책의 초반부에 사례로 들었던 브리티시 사이클링 팀의 경우와 비슷하게 레이커스는 매일 조금씩 더 발전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추구한 것이다. 라일리는 CBE가 아까 뭐였죠? 그 프로그램이 견적내기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CBE가 단순히 점수나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에 관한 것임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팀원을 도와야 할 순간을 눈치채고 행동에 옮겼을 때 등 다양한 영웅적 행위들로 점수를 얻었다. 예를 들어 당대 레이커스 최고의 스타인 매직 존슨이 한 게임에서 11득점, 8리바운드, 12어시스트, 2스틸, 5턴오버를 기록했다고 해보자. 또한 놓친 공 플러스 1에 뛰어들어 점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가상 게임에서 총 33분 동안 뛰었다. 긍정적인 점수들 11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2 더하기 1을 더하면 34점이 된다. 그런데 턴오버 횟수 5를 빼면 34 빼기 5는 29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29점을 경기 한 33분으로 나눈다. 피곤하군요. 그렇게 나누면 0.879라는 숫자가 나와요.
존슨의 12점수는 879가 된다. 이 숫자는 한 선수가 뛰는 모든 게임에서 계산되며 시즌 동안 1% 향상이란 이 CBE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고안해나느라고 힘드셨겠네요. 이 CBE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라일리는 각 선수들의 현재 CBE를 비교했는데 여기에는 해당 선수의 과거 성적뿐만 아니라 그 리그에서 뛰는 다른 선수들의 것도 포함되었다. 라일리는 나는 우리 팀 선수들을 리그에서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대편 선수들과 나란히 세워 순위를 매깁니다. 라고 말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제키 맥멀렌은 이렇게 말했다. 라일리는 매주 칠판에 굵은 글씨로 리그 최고 선수를 강조해서 쓰고 그의 선수 명단에서 해당되는 선수들과 비교합니다. 변함없이 안정적인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600점대를 기록하지만 엘리트 선수들은 최소 800점을 기록합니다. 농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138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매직 존슨은 종종 1000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또한 CBE 역대 자료 비교를 통해 매년 이뤄진 과정을 강조했다. 우리는 1986년 11월, 그 다음으로 1985년 11월 자료를 꺼내 선수들이 전년도 시즌 같은 시점에 더 나았는지, 더 나빴는지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1986년 12월 성과가 어땠는지 11월의 것과 비교해 선수들에게 보여줍니다. 레이커스는 1986년 10월에 CBE를 시작했고 8개월 후 NBA 챔피언 팀이 되었다. 다음 해 팻 라일리는 레이커스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NBA 연속 챔피언십을 딴 첫 번째 팀으로 이끌었다. 나중에 그는 말했다. 어떤 조직이든 노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번 그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CBE 프로그램은 숙고와 복귀의 힘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다. 레이커스 선수들은 이미 재능을 갖추고 있었다. CBE는 그들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의 습관이 증진되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숙고와 복귀는 모든 습관에서 장기적 증진을 돕는다. 숙고와 복귀는 모든 습관에서 장기적 증진을 돕는다. 실수를 깨닫게 해주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경로가 어떤 것인지 숙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숙고가 없이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합리화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제와 비교해 더 나아졌는지 또는 더 나빠졌는지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분야든 최고의 인재들은 다양한 종류의 숙고 및 복귀 방식이 있다. 그 과정은 복잡해서는 안 된다. 케냐의 육상 선수 엘리우드 키프초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라토너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다. 그는 연습을 한 후에 매번 기록을 해서 그날 훈련을 복귀하고 어느 부분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찾는다. 이와 비슷하게 수영 금메달리스트 KT 레데키는 1부터 10의 척도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영양 섭취, 얼마나 푹 잤는지에 관한 메모도 첨부되어 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수영 선수들이 공시된 기록 시간도 기록한다. 한 주가 끝나면 코치는 그녀가 쓴 노트를 체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둔다. 코치의 역할이 이렇군요. 덧붙여 둔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라. 나의 코치는 또 내가 돼야 되잖아요. 지나고 나서 어제 거에 그 리플을 달아줘야 되겠네요. 이는 비단 운동선수만의 일은 아니다.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새로운 소재가 떠오르면 먼저 작은 나이트클럽에서 10여 차례 시험해본다. 무대에 노트를 가지고 올라가 잘된 유머, 수정해야 할 곳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살아남은 몇 마디가 다음 쇼의 핵심이 된다. 내가 아는 몇몇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결정일지라는 걸 쓰는데 결정일지요? 매주 그들이 한 주요 결정들 및 그 이유, 그렇게 해서 기대되는 결과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매달 혹은 매년 말에 그들은 자신이 한 결정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복기한다. 습관을 체득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숙고와 복기는 우리가 올바른 일에 시간을 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을 하게 해준다.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복기. 수정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수정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 내가 쓴 일기장을 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조금 내가 했던 결정이고 내가 지나온 그 궤적이지만 올해의 눈으로 보면은 왜 그랬을까? 어렸구나. 감정에 의해서 약간 좀 실수를 했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팻 라일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선수들의 노력을 조정하듯이 말이다. 당신 역시 비효율적인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크게 두 가지 숙고 및 복귀 모드를 사용한다. 매년 12월에는 전년도를 생각하면 왜 이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왔는데 왜 현재가 이럴까? 연간 리뷰를 한다. 저 그러거든요. 12월에 12월 뿐이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작년 다이어리를 펼쳐요. 제가 감정 노트를 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계절에 어때 했는지, 내가 우울지수가 어느 달에 높은지도 알아요. 그 연간 리뷰를 한대요. 저는 이걸 바탕으로 꼭 북클럽을 하고 싶어요. 연간 리뷰. 그러니까 작년 자료가 없으시다면 올해 쌓아서 내년에 리뷰를 하는 거죠. 그 해 몇 개의 기고문을 발행했는지, 몇 번이나 운동을 했는지, 새로운 장소를 몇 군데 나갔는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장소를 몇 군데 나갔는지 같은 것을 통해 습관을 점검한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 과정 또는 빼먹은 것들. 올해 무엇이 잘 되었는가? 올해 무엇이 잘 되지 않았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배웠는지. 증거물이 남지 않아도 돼요. 어디 시험 봐서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나는 무엇을 했던가 작년에 바쁘게 보내면서, 그러니까 바쁘기만 했고 실속이 없었네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다음에. 6개월 후 여름이 다가오면 나는 건전성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역시 수없이 실수를 저지른다. 건전성 보고서는 내가 어디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엇이 나를 다시 습관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깨닫게 해준다. 나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내 핵심 가치를 다시 논의하면서 그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내 정체성과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연간 건전성 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내 인생과 일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핵심 가치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나답게 살고 일할까? 나답게 살고 일하고 싶은데 현실이 조금 녹록진 않죠. 어떻게 하면 미래에 좀 더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건전성 보고서가 그거네요. 되짚어서 내 다이어리 훑어보기. 이 두 가지 보고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 1년에 몇 시간, 맞아요. 1년에 몇 시간이면 돼요. 쭈루루룩 하고 사건 사고가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는 중대한 개선의 시간이다. 중대한 개선의 시간이 된다. 내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맞아요. 전 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그게 초심을 잃지 않도록 가끔 되새김질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되돌아가고 어떻게 내 습관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지 상기시키는 도구다. 내가 습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때 노력을 줄이고 근본적인 일들에 집중해야 할 때를 알려준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유용한 도구인 것 같아요. 진정성 보고서 같아요. 숙고는 또한 균형 감각을 제공한다. 매일의 습관은 강력하다. 그것들이 결합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거울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매번 미비한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디테일에 너무 집착을 하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피드백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반대로 습관을 한 번 복귀해보지 않는 건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것과 같다. 셔츠에 묻은 얼룩,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같이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결함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즉 피드백이 너무 적은 것이다. 주기적 숙고와 복귀는 적당한 거리에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변화들을 볼 수 있다. 봉우리와 골짜기 하나하나에 사로잡히지 말고 전체 산세를 보도록 하라. 전체 산세가 아주 완만하네요. 여기서 보는 산세는. 저는 이 아풍경이 되게 고즈넉하고, 제가 한 2달 전에 그 문지리 카페라는 데 가봤었거든요. 거기는 몇 층, 한 3층 정도 됐던 카페였던 것 같은데, 어머, 여기에 축소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제가 물론 좋아서 갔던 카페는 아니지만 아는 분이 거기 너무 좋다고 가보자고 해서 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즈넉한 장면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도 와서 나도 있는데 바로 옆에 끼고 있는데 고마운 줄 몰랐네. 거기까지 생각했다가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선배님께서 이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주신 덕분에 알았어요. 또 근사한 장소를 제 소유도 아니지만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소하지만 되게 근사한 풍경을 갖고 있으면서 옆눈을 못 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경주마 같은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소중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바깥 풍경을.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채팅창을 보는 게 아니라 바깥 풍경 보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저 앞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멀리 가서 보지 않고 매일 아침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새삼 요즘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철이 들려나요? 감사를 안다는 건? 네. 자, 어디까지 읽었는지. 네. 주기적 숙고와 복귀는 적당한 거리에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변화들을 볼 수 있다. 봉우리와 골짜기 하나하나에 사로잡히지 말고 전체 산세를 보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숙고와 복귀는 행동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최상의 시기를 제공한다. 바로 정체성이다. 숙고와 복귀가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체성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시기를 제공하는 거래요. 다른 삶에도 길은 있다. 네, 요즘 이거를 깨닫는 중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증거를 쌓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같은 믿음들이 다음 단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정체성은 자신의 약점을 부정하고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일종의 자존심을 만들어낸다. 엉뚱하게 정체성이 자존심을 만들어내기도 한대요. 이는 습관을 세울 때 커다란 문제가 된다. 어떤 아이디어가 신성불가침한 것일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을수록 비난에 더욱 강하게 맞서게 된다. 그래서 반발이 심했구나. 비난에 더욱 강하게 맞서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돌을 던진다고 생각했군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향은 우리 주변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학교 선생님은 혁신적인 교수법을 배제하고 기존에 증명된 교수 계획을 고수한다. 숙련된 관리자는 자기 방식으로만 일할 것을 강요한다. 저 이래가지고 자기 방식으로만 일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에 들어가면 그게 힘들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만 고집하지?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외과 의사는 자기보다 어린 동료들의 의견을 무시한다. 가수는 감동적인 첫 번째 앨범을 만들어내고 나서 틀에 박힌 앨범을 발표한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고수할수록 그것을 넘어 성장하기는 힘들어진다.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 중 일부를 거대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이 문제들은 해결된다. 정체성 중 일부를 거대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해결된다. 폴 그레이엄식으로 말하면 당신의 정체성을 작게 유지하라. 정체성을 크게 아니고 작게. 하나의 믿음이 나를 규정하게 둘수록 삶에서 도전을 맞닥뜨릴 때 적응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맞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너무 깊이 크게 각인해 놓으면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인트 가드나 회사 상급자에게 연결시키면 어느 날 그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난파될 것이다. 채식주의자인데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건강 상태가 되면 정체성 위기가 생겨날 것이다. 한 가지 정체성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부러진다. 저한테 해주는 말에 제가 밑줄 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저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저한테 해줘야 될 이야기들. 한 가지를 잃으면 자기 자신 전체를 잃는 것이다. 어린 시절 내 정체성의 주요 부분은 어린 시절 내 정체성의 주요 부분은 운동선수였다. 사고로 야구 인생이 끝났을 때 나 자신을 찾으며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한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전생애를 보내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럼 지금 나는 누구지? 라는 의문이 든다. 퇴역 군인들과 전직 기업가들은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당신의 정체성이 난 위대한 군인이야 같은 한 가지 믿음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면 복무기간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많은 사업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CEO야 또는 난 이 회사의 설립자야 라고 규정한다. 깨어있는 시간을 모두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냈다면 회사를 판 다음에는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 상실감이 엄청 크던데요. 이런 정체성 상실에서 오는 충격을 줄이려면 자신이 해왔던 특정한 역할이 변화할 때조차 정체성이 중요한 측면들이 유지되도록 자신을 재규정하는 것이다. 나는 운동선수야. 나는 정신적으로 강하고 육체적 도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명사에서 형용사 내지는 동사로 바꾸라는 얘기네요. 난 대단한 군인이야. 나는 단련되고 믿을만 하고 팀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쵸? 그러네요. 그 문장의 구성이 명사 중심이 아니라 난 CEO야. 난 기초를 세우고 창조하는 사람이야. 형용사와 동사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효과적으로 선택했다면 정체성은 꺾이지 않고 구부러진다. 네. 쉬어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이 장애물을 돌아가듯 물 흐르듯 정체성은 환경에 대항하지 않고 함께 작용한다. 도덕경에는 이런 생각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람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태어난다. 죽으면 뻣뻣하고 딱딱해진다. 초목은 연하고 휘어지게 태어난다. 죽으면 부서지고 말라 비틀어진다.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신봉자이리라.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은 삶의 신봉자이리라. 딱딱하고 뻣뻣한 것은 부서진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마침내 승리한다. 딱딱하고 뻣뻣한 것은 부서진다. 습관은 수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우리를 이전의 사고와 행동에 가두기도 한다. 세상이 바뀌고 있을 때조차 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구하지 않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기적으로 과거의 습관과 믿음이 여전히 자신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기인식 결여는 독이다. 자기인식 결여는 독. 숙고와 복귀는 해독제다. 서머리. 습관의 긍정적인 측면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습관의 부정적인 측면은 작은 실수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습관 플러스 의도적인 실행은 숙련. 습관과 숙련은 다른 거네요. 숙고와 복귀는 자신의 성과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한 가지 정체성을 고수할수록 그것을 넘어 성장하기는 힘들다. 에필로그. 드디어 에필로그입니다.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이 100번 때문에 100일 챌린지가 많은가요? 100번만 하면 무기가 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100번 한다고 그게 무기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되는데 온통 요즘 그 챌린지들을 보면은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100번만 하면 아니요 저 100번 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새벽에 움직이는 인간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10시, 11시에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12시, 1시예요. 그럼 늦게 일어나고 이게 반복적인 패턴이었는데 1년을 바꿔 살았지만 오늘 아침 4시 50분에 알람이 울릴 때는 더 자고 싶었어요. 더 자고 싶은 날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기가 되진 않아요. 그냥 위안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100번이나 그러니까 365일을 했는데 오늘 하루 때문에 무너질 순 없어. 이런 생각이지 이 100번 반복한다고 뭐가 확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러하답니다. 에필로그. 3단 논법. 패러독스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우화가 있다. 작은 행동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이 패러독스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전 한 잎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동전 10잎을 준다고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 번 더 준다면, 또 한 번 준다면 어떨까?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동전 한 잎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소한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당신은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난다면, 또 한 번 일어난다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 삶이 작은 변화 하나로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일 것이다. 습관 변화의 성배는 단 한 번의 1% 변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1% 변화다. 원자와도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무더기가 되면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기초 단위들이 된다. 초기의 작은 발전들은 의미 없어 보이곤 한다. 너무나 작은 변화라 시스템의 무게에 쓸려나가기 때문이다. 동전 한 잎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진 못하듯이 매일 책 한 장을 읽거나 1분 명상을 하는 등의 사소한 변화 한 가지가 주목할 만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올리면 인생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각각의 성공들은 저울이 긍정적인 접시에 모래알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지만 서서히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다 마침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다. 갑자기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시스템의 무게가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앞서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한 수십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다. 작은 습관들의 과학을 이용해 기술을 숙련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상을 받은 예술가들, 비즈니스 리더, 구조대 의사, 스타 코미디언의 이야기를 봤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다룬 개인, 팀, 회사들은 아주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 즉 아주 작지만 꾸준하고 끊임없는 향상을 이룸으로써 진일보했다. 성공은 도달해야 할 목표나 결승점이 아니다. 발전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개선을 위한 끝없는 과정이다. 이미 말했듯이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들은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당신이 변화하길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덮으면서 나는 그 반대가 진실이기를 바란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으로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전략들을 갖출 수 있다. 때때로 습관을 기억해내기 어렵다면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시작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습관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라면 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분명하게, 매력적으로, 하기 쉽게, 매력적으로 습관에 보석이라도 달아야 되나요? 네. 그 습관을 꾸준히 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만족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꾸준한 과정이다. 결승선은 없다. 영원히 통하는 해결책도 없다. 발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다음번 정체기가 올 때까지 4가지 행동 변화 법칙을 교대로 반복하라.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한 회 한 회를 반복한다. 늘 1% 더 나아지기 위해 다음 방법을 찾아라.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을 것이다. 배려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정을 얻을 것이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변화는 미비하지만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부록 1. 사람들이 행동에 관한 18가지 진실. 추워서 히터를 틀었는데 잠시 끄고 잠바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18가지 진실. 이 책에서 나는 인간 행동에 관한 4단계 모델을 소개했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 그것이다. 이 모델은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행동에 관한 흥미로운 시각을 알려준다. 이 장에서 나는 이 모델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 더불어 몇 가지 상식을 엮어 놓았다. 이 예시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행동을 묘사하는데 이 모델이 얼마나 유용하고 포괄적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을 이해하고 나면 어디서든 그 사례를 발견할 것이다. 모델이 뭐예요? 1단계, 문제 단계, 신호, 열망, 해결 단계는 반응과 보상이다. 읽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인식은 욕구에 앞서 일어난다. 열망은 우리가 어떤 신호에 의미를 부여할 때 만들어진다. 우리 뇌는 현재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감정이나 느낌을 구성하는데 이 말은 기회를 알아챈 후에야 열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행복은 단지 욕망이 없는 상태다. 오, 행복이 욕망이 없는 상태예요? 만족감이 있어서 다른 욕망이 없는 상태인가요? 신호를 관찰했지만 자신이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게 행복한 상태. 행복은 즐거움, 기쁨이나 만족을 획득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없는 상태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해석이네요. 우리가 기뻐야 하고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은 욕망이 없는 상태래요. 이는 다르게 느껴야 한다는 충동이 없을 때 일어난다. 행복은 더 이상 자신이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진입한 상태다. 다른 정인 것 같아요. 행복은 더 이상 자신이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진입한 상태. 하지만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다. 늘 새로운 열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행복은 잠깐 왜냐하면 새로운 열망이 뒤따르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어서 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캐드 버드리스의 말만 따라 행복은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된 상태와 새로운 욕망이 형성되는 상태 그 중간에 존재한다. 정의도 잘하셨네요.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고 새로운 욕망이 되려고 하는 막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은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그것을 얻는 것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 관한 개념을 쫓는다. 각자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즐거움에 관한 이미지는 모두 다르다. 행동 시점에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얻을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가 만족할지 여부도 모른다. 만족감은 그 다음에 온다. 오스트리아의 신경과학자 빅터 프랭클이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욕망은 추구할 수 있다. 즐거움은 행동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한 의미가 이것이다.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도 배웠던 것 같은데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관찰한 것들을 문제로 바꾸지 않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 어떤 행동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다. 우리는 신호, 어떤 정보 조각, 어떤 사건을 발견한다. 관찰한 것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존재한다. 열망은 모든 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다. 관찰을 하고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도 고칠 필요가 없음을 인지했다는 말이다. 우리의 욕구는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지 않으며 우리는 상태가 변화하기를 열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성하지 않으며 우리는 단순히 관찰하고 존재한다. 우리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대개 어떤 것이든 견뎌낼 수 있다. 죽음을 견디죠.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어떤 것이든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에는 인간 행동에 관한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 동기와 열망이 충분히 엄청나다면, 그러니까 왜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why를 안다면 우리는 무척 어렵다 해도 행동할 것이다. why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열망은 크나큰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 일을 하면 마찰이 크다 해도 말이다. 호기심이 있는 것은 똑똑한 것보다 낫다. 호기심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동기와 호기심이 있는 게 똑똑한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행동을 이끌기 때문이다. 똑똑함은 그 자체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 없으며 행동을 방해한다. 똑똑함이. 무지하다고 생각을 해야 뭔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저도 역시 많이 무지해서. 그래서 뭘 배우고 싶은 마음이 끝없이 이게 나오나 봐요.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욕망이지 똑똑함이 아니다. 스타트업 투자나
나발 라비칸티 말처럼 뭔가를 하기 위한 트릭의 첫 단계는 그것에 대한 열망을 배양하는 것이다. 감정은 행동을 몰아간다. 모든 결정은 어떤 수준에서는 감정적인 결정이다. 행동을 하게 된 논리적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은 행동을 강요받는 기분을 느낄 뿐이다. 이는 감정 때문이다. 사실 뇌의 감정 중추가 손상된 사람들은 행동을 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추동하는 감정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감정 중추가 손상되면 행동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열망이 반응에 앞서는 이유다. 느낌이 먼저고 행동은 그 다음이다. 감정이 생긴 후에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다. 뇌의 주요 기능은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느낌과 예측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뇌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은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다. 이는 뇌의 의식적인 부분으로 느리게 이루어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시스템 1. 느낌과 빠른 판단, 시스템 2. 이성적 분석이라고 말한다. 느낌이 먼저 일어나고 시스템 1. 이성이 그 다음에 개입한다. 시스템 2.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엄청나게 잘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가 하는 반응은 감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생각과 행동은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따른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따른다. 반드시 논리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슬프다. 뭐든 매력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일한 사실을 알아차려도 반응은 무척이나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그 사실을 각자의 감정적 필터로 걸러내기 때문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감정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요거라고요.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따르는 감정 필터를 각자가 다 그렇게 걸러내기 때문이라네요. 만일 어떤 주제가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데이터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감정이 현명한 의사결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합리적인 반응이 이익이 된다고 여긴다. 그것이 열망을 충족시킨다고 말이다. 중립적인 감정 상태에서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감정보다는 데이터에 기초한 반응을 하게 해준다고 말이다. 고통은 진보의 동력이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는 또한 진보의 근원이기도 하다.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열망이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개선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더욱 밀어붙인다. 열망은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움직인다.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겠지만 야망은 품지 못한다. 뭔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뭔가를 계속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 때다. 행동의 바탕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진실한 동기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보상은 희생의 반대편에 있다. 반응, 에너지 희생은 늘 보상, 자원의 집합에 선행된다. 러너스 하이, 격렬한 운동 후에 느끼는 황홀감, 러너스 하이는 오직 힘들게 일한 다음에만 온다. 보상은 에너지를 소진한 후에만 온다. 자기 조절은 어렵다.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이다.
이는 자기조절을 효용없이 만들어버리는데 열망을 억제하면 열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저 열망을 무시할 뿐이다. 유혹에 저항하는 게 열망을 무시할 뿐이라고요?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열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뿐이다. 자기조절은 열망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열망을 그냥 방출해버리게 한다. 우리의 기대가 만족감을 결정한다. 열망과 보상 사이의 간극은 우리가 행동을 취한 후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느냐가 결정한다. 기대와 결과 사이의 불일치가 긍정적이라면, 놀랍고 기쁘다면 장차 그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그 불일치가 부정적이라면, 실망과 좌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달러를 벌 것을 기대했는데 100달러를 벌었다면 무척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100달러를 벌 것을 기대했는데 10달러를 벌었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다. 기대는 만족감을 변화시킨다. 기대가 높았지만 경험 수준이 평균적이라면 실망할 것이다. 기대가 낮았지만 경험 수준이 평균적이라면 기쁠 것이다.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대략 비슷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낀다. 만족감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대략 비슷할 때, 수평을 이룰 때 만족감을 느낀다. 세네카의 유명한 격언에 이와 관련된 지혜가 나타나 있다. 가난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말이다. 처음 들어봤어요. 책을 안 읽으니 처음 본 거겠죠. 가난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말이다. 원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선다면, 늘 불만족스럽고 해결책보다는 문제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저는 반성을 좀 해야 되겠네요. 가난하다는 것이 원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라니까 좀 반성을 해야 되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은 상대적이다. 내가 처음 내 글을 대중들과 공유했을 때 나는 3개월 만에 1000명의 구독자를 얻었다. 나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알렸고 모두 축하해 주었다. 나는 흥분했고 글을 쓸 동기가 솟아났다. 몇 년 후 나는 1000명이 매일 내 글을 구독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상황을 일상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그전보다 결과를 90배 이상 빨리 얻어내고 있었지만 나는 조금 기쁠 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몇 년 전만 해도 몽상같이 느껴졌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축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깨달았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성공에 되게 기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려 커지면 덤덤해진다고나 할까요? 실패의 고통은 기대치와 관계가 있다. 열망이 크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상처를 입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처음에 생각지 않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상처가 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아. 느낌은 행동 전후에 온다.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일어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바로 열망이다. 행동을 한 후에는 장차 그 행동을 다시 할 것인지 알려주는 느낌을 받는다. 바로 보상이다. 신호가 오고 열망을 느끼고 반응이 생기고 보상을 얻는다. 얼마나 느낌을 받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얼마나 느낌을 받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욕구가 시작된다. 기쁨이 유지된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행동의 두 가지 원동력이다.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할 이유가 없다. 욕구와 열망은 행동을 시작하게 해준다. 하지만 즐겁지 않다면 그 행동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기쁨과 만족감은 행동을 유지하게 해준다. 느낌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성공했다는 느낌은 우리가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어준다. 희망은 경험으로 줄어들고 그 자리는 수용으로 대체된다. 먼저 기회가 생겨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우리의 기대는 오직 약속에 근거한다. 우리의 기대가 열망이 오직 약속에 근거한다. 그 다음으로 기대는 현실에 기반을 둔다. 기대는 현실에 기반. 우리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점차적으로 희망 대신 더 적절하고 가능한 결과들을 예상하고 수용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법이나 마법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 같은 것에 혹하는 이유다. 혹하진 않는데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죠. 현실을 너무 많이 아니까. 새로운 계획은 희망을 제공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대했던 어떤 경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략가들은 과거의 전략보다 더 호소력이 짙다. 이는 새로운 전략이 무한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춘은 쉽게 기만에 빠진다. 희망을 빨리 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저 아직 청춘인가요? 잘 속아요. 희망을 너무 빨리 품어서 그런가? 현실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말했다. 기대에 뿌리를 내리는 경험은 없다. 뭔가를 시작할 때 희망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 부록 2. 이 책을 즐겁게 읽었다면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은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네, 쉽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 내 작업을 나눌 수 있어 무척이나 기쁘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즐겁게 읽었다면 나의 다른 글들도 아마 좋아할 것이다. 내 최근 글들을 무료로 제공되는 주간 뉴스레터로 발행되고 있다. 이것을 구독하면 내 최신간이나 최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매년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주제의 책들에 대한 독서 목록을 발송하고 있다. 구독하고 싶다면 atomichabits.com 뉴스레터를 참고하라. 아주 작은 습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법. 수년간 나는 포춘 선전 500대 회사와 성장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은 습관의 과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강연했다. 그중 가장 실용적인 전략들을 짧은 보너스 챕터로 엮어놓았다. 이 내용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언급했던 주요 아이디어들과 함께 엄청나게 유용하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보너스 챕터는 atomichabits.com 비즈니스를 참고하라. 다 영어 아닐까요? 아주 작은 습관을 교육에 적용하는 법. 내가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이걸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였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아이디어들은 모든 인간 행위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일 역시 수많은 힘든 일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 책의 아이디어들을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간략한 지침들을 보너스 챕터에 담았다. atomichabits.com parenting에서 이 보너스 챕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얻었던 게 이미 다 커버려서 적용할 수도 없긴 하겠지만 다 집을 나갔잖아요. 아직 키우고 있다면 저는 클립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할 일을 목록 리스트를 적고 그 숫자만큼 클립통에 담습니다. 옆에 빈통을 놓고 하나 할 때마다 옆으로 옮기는 거 있죠. 그랬을 때 느끼는 그 혼자만의 쾌감,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습관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처음에 습관 될 때까지 그 클립을 하는 거기까지가 엄마가 도와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클립통이 여기 있어. 오늘 너가 할 일은 요만큼이야. 또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저도 저희 직원과 함께 클립을 한 통 사기로 했습니다. 한 통 사서 나눠서 우리 또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주석은 책을 쓰면서 참고했던 서적에 대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영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석이 있고, 네, 끝났습니다. 프롤로그에 나왔던 찰스 두히그 습관의 힘 갤리온에서 빌려온 내용이에요. 행운에 관해서라면 무엇을 묻겠는가? 행운은 분명 중요하다. 습관은 우리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자기계발 전략은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차용했던 것인데요. 책 안에 다 있는 것들인데 여기 밑에 달린 주석 프롤로그 인용문 같은 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걸 쓰는 것 같은데요. 네. 한 권 다 읽었습니다. 주석을 빼더라도 328페이지가 끝이에요. 두께는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이게 책장이 얇은가 봐요. 만만치 않은 책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감동이라기보다 되게 슬펐는데 읽으면서 그냥 자기계발서예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책들이 날개 돋친 듯 어른도 사고 아이도 사고 저희 아이도 선생님이 필독서로 정해주셔서 사고 안 읽고 제가 2년 뒤에 읽었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 몇 년 굴러다녔어요. 네, 전혀 읽지 않은 책. 저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놓고 전혀 읽지 않은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사피엔스예요. 유발 하라리, 김재승. 이건 몇 쪽짜리 글인지. 방대하네요. 네, 거의 60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엄청 딱딱한데 봤을 때 전혀 읽고 싶지 않네요. 저도. 네. 네, 잠깐 쉬고 시간이 되면 다시 다른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이브 종료할게요.